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16일 금요일 뉴스앤 이슈 시작합니다. 김정아 앵커의 휴가로 오늘은 제가 뉴스앤 이슈와 함께합니다. 북한이 오늘 아침 또다시 발사체를 쏘아 올렸습니다. 지난 10일에 이어서 엿새 만인데 이번에는 한미연합훈련 2부인 반경연습에 들어가는 시점에 추가 발사가 이뤄졌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봅니다. 강정규 기자. 네, 국방부입니다. 네, 북한 발사체와 관련해서 추가로 더 소식이 들어온 게 있습니까? 네, 북한의 발사 소식이 처음 전해진 게 8시 반쯤인데요. 2시간 반이 지나도록 추가 분석 내용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앞서 북한이 오늘 아침 강원도 통천 일대에서 발사체를 2차례 쏘아 올렸다고만 밝혔습니다. 구체적인 발사 시각은 공개하지 않았는데요. 강원도 통천은 군사 분계선에서 불과 50km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곳입니다. 앞서 북한은 지난 10일 함경남도 함흥에서 미군의 전술 지대지 미사일 에이테킴스와 빼닮은 새 무기를 발사했습니다. 후반기 한미연합 지휘소 훈련에 돌입하기 하루 전이었는데요. 이번엔 한미훈련 2부 연습에 들어가는 시점에 추가 발사가 이루어졌습니다. 한미연합 훈련은 보통 1부와 2부로 나뉘어 진행되는데 1부는 방어, 2부는 반경 연습에 해당합니다. 북한은 이미 여러 차례 자신들의 군사행동이 한미연합 훈련에 대한 맞대응 성격이라는 점을 밝힌 적이 있습니다. 지난 11일엔 청와대를 향해 새벽잠 자긴 글렀다며 추가 발사를 예고하기도 했는데요. 이번에도 동해 쪽에서 발사가 이루어진 만큼 지난 10일 선보인 새 무기의 추가 시험 발사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군사 분계선 부근에서 쐈다는 점을 비춰볼 때 지난달 31일과 지난 2일에 쏜 신형 대구경 조정 방사포일 수도 있습니다. 또 최근 안전성을 과시하며 실전 배치 단계에 들어섰다고 주장한 북한판 이스칸데르나 전혀 다른 무기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한미 정보당국은 북한의 추가 발사에 촉각을 곤두세우면서 발사체의 종류와 사거리, 고도, 속도 등 비행 특성을 정밀 분석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방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자, 오늘 아침 북한의 발사체 발사와 관련해서 청와대는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 NSC 상임위원회를 긴급 소집했습니다. 북한의 발사 배경을 분석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을 텐데요. 잠시 뒤면 NSC 상임위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청와대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임성호 기자. 네, 청와대입니다. 네, 오늘 아침 북한의 발사체 발사와 관련해서 청와대가 곧장 NSC 상임위를 소집했군요. 네, 청와대는 오늘 오전 9시쯤에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NSC 상임위를 긴급 소집했습니다. NSC 상임위에는 국가안보실장과 외교부, 통일부, 국방부 장관, 국가정보원장 등이 참여합니다. 청와대가 북한의 발사체 발사와 관련해서 긴급 NSC 상임위를 소집한 것은 지난달 30일 이후 처음입니다. NSC 상임위원들은 북한이 지난 10일에 이어 엿새 만에 다시 쏘아 올린 발사체 재원과 발사 배경을 분석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청와대는 또 문재인 대통령도 북한의 발사체 발사 직후부터 수시로 관련 내용을 보고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는 국가위기관리센터에서 상황을 관리하고 있고 한미 정보당국이 발사체 재원 등을 함께 분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발사체 발사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난 10일 이후 엿새 만이고 지난 6월 판문점 남북미 정상회동 이후로는 6번째입니다. 청와대는 북한이 현재 진행 중인 한미연합지휘소 훈련에 대한 무력 시위를 이어가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북한이 앞서 지난 2일과 6일, 10일 차례로 단거리 발사체를 쏘아 올렸을 때 청와대는 NSC 상임위 대신 안보관계장관회의를 소집했습니다. 특히 지난 10일 회의에서는 북한의 발사체를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판단하고 신형 발사체의 성능 확인과 한미연합훈련에 대한 무력 시위 목적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킬 우려가 있는 만큼 미사일 발사를 중단해야 한다고 북측에 강하게 촉구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오늘 아침 조평통 담화문에서 남조선 당국이 합동 군사 연습이 끝난 다음 저절로 대화 국면이 찾아오리라 망상하고 있다면서 한미 연합훈련에 대한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특히 역사적인 판문점 선언 이행이 교착에 빠지고 북남 대화의 동력이 상실된 것은 전적으로 남조선 당국자의 자행의 산물이라며 문 대통령을 겨냥해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청와대 NSC 상임위 결과가 나오는 대로 다시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청와대에서 YTN 임성호입니다.
미국 정부는 북한이 동해상으로 발사체를 또 발사한 것과 관련해 이전과 같은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미국 정부 고위 당국자는 현지 시간으로 15일 북한이 동해상으로 미상의 발사체 2발을 발사한 것에 대해 인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당국자는 이어 상황을 계속 주시하고 있다면서 동맹인 한국, 일본과 긴밀하게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이 같은 반응은 앞선 지난 10일 발사 때와 같은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대륙간 탄도미사일이나 핵이 아니면 북한의 약속 위반이 아니고 단거리 미사일의 경우도 어느 국가는 하는 거라면서 문제되지 않는다고 밝혀왔습니다. 북한이 문재인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를 아주 강도 높게 비난했습니다. 한미연합연습이 끝나도 대화는 기대하지 말라면서 남측과 자리를 하지 않겠다고 말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배경과 그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한현희 기자. 네, 통일부입니다. 네, 먼저 북한이 어떤 말을 했는지 자세히 전해주시죠. 네, 북한의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가 문재인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를 이 담화를 통해서 비난했습니다. 조평통 대변인은 광복절 경축사가 광복절과는 인연이 없는 발언들이라고 꼬집었는데요. 이어 자신들은 남한 당국자들과 더는 할 말도 다시 마주 앉을 생각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남측이 이번 한미 군사훈련이 끝나면 자연스럽게 대화 국면이 올 것이라는 망상을 한다며 앞으로 진행될 북미 대화에서 어부지리를 얻으려는 기대는 미리 접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한미 연합훈련과 최근 국방부가 발표한 국방 중기 계획도 언급하면서 이는 자신들을 괴멸시키려는 데 목적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에서 남북 사이에 대화를 운운하는 것이 건전한 사고인지 의문스럽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판문점 선언 이행이 교착 상태에 빠지고 남북 대화 동력이 상실한 것은 남한 당국자의 자업자득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을 겨냥했는데요. 문 대통령이 밝힌 남북 협력을 통한 평화경제 실현 구상과 관련해서도 남한 정부가 대화 분위기를 유지하고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주장인데 앙천대소, 즉 크게 웃을 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아랫사람들이 써준 것을 그대로 읽는다. 보기 드물게 뻔뻔스럽다는 등 막말 수준의 비난을 계속 이어갔습니다. 자, 문 대통령을 실명으로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평화경제 경축사가 나온 지 만 하루도 지나지 않아서 비난 성명이 나온 건데 이례적으로 신속한 반응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이 같은 신속한 반응은 북측의 실망감을 표현한 것이란 분석입니다. 북한은 어제 경축사를 이 태산명동의 서일필, 그러니까 무엇을 크게 떠벌렸지만 결과는 변변치 못하다는 말로 깎아내렸는데요. 문 대통령이 이 통일과 또 평화경제 등을 언급했지만 한미 군사훈련에 대한 설명이나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 의지, 또 대화 제의 등 자신들이 기대한 내용이 담기지 않은 데 대한 실망감의 표시라는 분석입니다. 북한은 앞서 한미 연합훈련 첫날인 지난 11일에도 외무성 국장영위에 담화를 내고 한미훈련을 즉각 중단하거나 이에 관한 해명을 하기 전에는 남북 간 접촉 자체가 어려울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전문가들은 오늘 담화 역시 의도적으로 우리와의 대화를 거부하고 모욕하는 최근의 기조를 이어가는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습니다. 북한은 이 담화를 북한 주민이 접하는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이나 조선중앙방송 등 대내용 매체에는 보도하지 않았는데요. 앞으로 북미 대화에 따른 남북관계 진전과 대남 정책 전환 등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담화에서 북측이 사실상 문재인 대통령을 거명하며 비난한 것에 대해 통일부는 그러한 발언은 남북 정상 간 판문점 선언과 평양 공동선언 합의 정신에 부합하지 않을 뿐 아니라 남북관계 발전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판문점 선언과 평양 공동선언을 철저히 이행해 나간다는 일관된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며 우리의 이런 노력에 북측도 적극 호응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지금까지 통일부에서 YTN 한현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를 향해서 북한이 더 할 말도 없고 또 남측과 다시 마주 앉을 생각도 없다며 강하게 비판한 데 대해서 여야의 입장 여전히 엇갈렸습니다. 또 북한이 동해상으로 발사체를 쏘아 올린 것에 대해서 여당은 북한의 자제와 그리고 신중한 대응을 요청했지만 야당은 문재인 정부의 잘못된 대북 정책으로 안보 상황이 악화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최기성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북한이 엿새 만에 또 발사체를 쏘아 올렸는데 정치권 오늘 오전 회의에서 어떤 말 오갔나요?
네, 문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를 발표한 지 하루 만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조금 전 기자들과 만나 북한의 군사행동이 한반도 평화에 명백히 역행하는 일이라면서 신중한 대응을 촉구했습니다. 또 북미와 남북관계 개선은 쌍두마차라서 어느 한 바퀴만 가지고 한반도 평화를 진척시킬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대내외 여러 여건을 봤을 때 북한이 더 신중하고 무게 있는 대응을 해야 하는 게 아닐까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반면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당 주최 토론회에서 북한이 미사일을 쏘고 협박해도 청와대나 정부 여당 누구도 제대로 반박 못하고 있다며 비판했습니다. 이에 왜 굴종적인 모습을 보이는 거냐면서 경제와 안보를 무너뜨려 놓고 흔들 수 없는 나라를 이야기하는 정부가 말도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 역시 대화 지상주의가 북한에 몰상식하고 배은망덕한 통미배남을 부른 것이라면서 북한의 도발과 대화 거부도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일환인지 정부는 답해야 한다고 꼬집었습니다. 앞서 여야는 문 대통령 광복절 경축사를 둘러싸고도 엇갈린 반응을 내놨습니다. 민주당은 진정한 광복이 평화 경제를 바탕으로 통일을 이루는 데 있다고 호평했지만 한국당은 말의 성찬으로 끝난 허무한 경축사라고 호평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6월 30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판문점 회동이 성사된 과정을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트윗으로 만남을 제안한 지 10분 만에 김 위원장으로부터 전화가 걸려왔다고 말했는데요. 김원배 기자가 보도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각 15일 뉴햄프셔 지역 라디오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지난 6월 30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판문점 회동 성사 뒷이야기를 소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한국으로 간다는 것을 떠올리고 나는 북한 바로 옆인 한국에 가며 바로 근처에 접경이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며 어떻게 하면 김정은에게 연락이 닿게 할지 아무도 몰랐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나는 한국으로 간다. 당신이 잠시 나를 만나기를 원한다면 만나자는 트윗을 올렸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10분 만에 전화를 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건 가장 말도 안 되는 일이었다. 믿기 어려운 일이었다며 그리고 우리는 좋은 만남을 가졌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언급은 북미 정상 간에 한라인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시사할 수도 있는 대목이어서 주목됩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 특유의 과장 화법을 고려할 때 김 위원장으로부터 한라인으로 직접 전화를 받은 것인지 아니면 북측으로부터 연락이 온 것인지는 확실치 않다는 관측도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은 지난해 6월 제1차 정상회담 당시 서로 직통 전화번호를 교환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그 이후 이들이 실제로 한라인 소통을 해왔는지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 언급한 10분만 해도 정확한 시간을 가리킨 것인지 아니면 그만큼 빨리 화답이 왔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표현인지는 불분명해 보입니다. YTN 김원배입니다. 인사청문회를 앞둔 장관급 후보자들 가운데 가장 관심을 끄는 건 단연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입니다. 국회 인사청문 요청안이 제출되자마자 사모펀드에 거액을 투자하기로 약정한 것과 또 위장 전입, 부동산 거래 관련 의혹 등이 본물 터지듯 쏟아지고 있는데요. 조 후보자도 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명하고 있지만 야권을 중심으로 한치의 양보도 없는 청문회를 벼르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조성호 기자. 네, 사회부입니다. 네, 먼저 조국 후보자가 74억 넘는 액수를 사모펀드에 투자하겠다고 약정을 했는데 무엇보다 조 후보자의 재산보다도 많은 거액이라서 여러 궁금증이 일고 있죠? 네, 일단 관련한 사실관계 먼저 보시죠. 조 후보자가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 요청안에 담긴 내용인데요. 부인 정경심 씨와 딸 아들이 지난 2017년 7월 31일 블루코어 밸류업 1호라는 사모펀드에 투자하겠다고 약정한 겁니다. 정 씨가 67억 4,500만 원, 자녀들이 3억 5,500만 원씩 모두 74억 5,500만 원을 투자하기로 한 건데요. 지금까지 실제 투자한 금액은 배우자가 9억 5천만 원, 자녀들이 5천만 원씩 총 10억 5천만 원입니다. 이게 두 가지 부분에서 논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첫째는 시점입니다. 조 후보자 가족이 투자 약정을 한 시기가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임명되고 두 달여 뒤, 다시 말해 청와대 수석비서관으로 일할 때란 점입니다.
또 하나는 조 후보자가 신고한 재산은 모두 56억 4천여만 원인데 이보다 많은 투자 금액을 어떻게 조달하려 했냐는 점입니다. 자, 이런 의혹에 대해서 조 후보자 어떻게 해명을 하고 있습니까? 네, 조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불법적인 투자는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공직자윤리법 등을 보면 공직자와 가족의 주식 투자에 대해 규제하고 있지만 펀드 투자에 대한 규제는 없다고 설명했는데요. 때문에 조 후보자가 민정수석이 되자 배우자가 주식을 적법하게 처분한 자금으로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는 펀드에 투자했던 겁니다. 실제 조 후보자가 2017년 공개한 재산에는 삼성전자 등의 주식 8억 5천만 원가량을 보유하고 있는 거로 나오지만 이듬해 재산 공개 때는 주식 규모가 3억 원대로 줄어들었고 사모펀드에 9억 5천만 원을 투자한 거로 나타납니다. 조 후보자 측은 또 약정한 금액을 전부 투자할 의무도 없고 추가로 투자할 계획도 없다면서 오히려 지금은 손실을 보는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왜 실제로 투자한 금액의 7배나 되는 돈을 투자하겠다고 약정했는지 이런 배경에 대한 명확한 설명은 없었습니다. 자, 이런 사모펀드 투자 말고도 또 위장 전입 의혹도 계속 이어지고 있죠? 네, 말씀하신 것처럼 위장 전입 의혹이 있습니다. 조 후보자는 울산대 조교수이던 지난 1999년 10월 당시 8살이던 큰딸과 부산 해운대구 아파트에서 서울 송파구 풍납동에 있는 아파트로 주소지를 옮겼습니다. 그리고 한 달 반 만에 다시 자신과 딸의 주소를 실거주지인 해운대 아파트로 다시 옮기는데요. 큰딸의 학교 배정을 고려해서 위장 전입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이에 대해 조 후보자는 실제 위장 전입 여부를 밝히진 않았지만 공직 후보자 7대 배제 원칙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2005년 7월 이후에 부동산 투기나 자녀 학교 배정 등을 위해 2차례 이상 위장 전입에 한해서 공직 후보자로 임명하지 못하도록 하는 기준을 정했기 때문에 이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 건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위장 전입은 맞는데 하지만 공직자 배제 기준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와 함께 또 조 후보자 동생의 전 부인과 부동산 거래를 한 것을 둘러싼 의혹도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소개해 주시죠. 네, 조 후보자가 민정수석이던 2017년 11월 부산 해운대구 아파트를 조모 씨에게 3억 9천만 원에 팝니다. 아파트를 처분한 시기는 고위공직자의 다주택 소유가 논란이던 때입니다. 조 후보자 역시 그런 이유로 아파트를 판 것이란 입장입니다. 다만 아파트를 산 조 씨가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조 후보자의 친동생과 법률상 이혼 상태인 전 부인입니다. 때문에 야권에서는 아파트 거래가 위장매매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상황입니다. 네, 결국 인사청문회까지 이런 여러 의혹들이 계속 제기가 되고 있고 이에 따라서 여야 공방도 가열될 것으로 보이는데 매일 출근길마다 취재진과 일문일답이 오가고 있는데 오늘도 조 후보자가 혹시 입장을 밝혔습니까? 네, 출근길 취재진이 펀드 투자 등에 대한 질문을 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질문을 받지 않은 채 인사청문회에서 답변하겠다고 짤막하게 말한 채 사무실로 들어갔습니다. 오늘 오전 출근 모습 직접 보시겠습니다.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국회에 가서 소상하고 진솔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도하겠습니다. 10억 원 넘는 돈을 투자하신 판단 근거가 무엇인가요? 국회 청문회에서 소상히 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앞서 과거 사모맹렬로 형사사건 등으로 공격받을 때 적극적으로 대응하던 모습과는 사뭇 다릅니다. 특히 가족이 관련된 사안인 만큼 직접적인 언급을 꺼린 것으로도 보입니다. 이달 말로 예상되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마칠 때까지 조 후보자를 둘러싼 검증 공방은 계속 달아오를 거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조성호입니다. 어제는 광복절이자 태평양 전쟁 종전 74주년이었습니다. 일본에서는 전물자 추도식이 열렸는데 새 일왕과 아베 총리가 과거 침략 전쟁에 대해서 상반된 시각을 드러냈습니다. 일왕은 가해자로서 깊은 반성을 한다고 말했는데 아베 총리는 전혀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국제부 연결해서 알아봅니다. 박희청 기자. 네, 국제부입니다. 네, 즉위 후에 처음 참석한 나루히토 일왕 어떤 발언을 할지 관심이 많았었는데 부친인 아키히토 전 일왕과 크게 다르지는 않은 것 같군요. 네, 그렇습니다. 나루히토 일왕은 어제 왕의 자격으로 처음 추도식에 참석했는데요. 기념사를 통해 전물자를 추도하고 평화를 기원하는 날을 맞았다면서 소중한 목숨을 잃은 수많은 사람과 유족을 생각하며 깊은 슬픔을 느낀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전후 오랫동안 이어온 평화로운 세월을 생각하고 과거를 돌아보며 깊은 반성을 한다고 했습니다. 나루히토 일왕의 추도사를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ここに過去を顧み
深い反省の上に立って再び戦争の惨禍が繰り返されぬことを切に願い 나루히토 일왕이 깊은 반성이란 표현을 사용한 것은 지난 4월 퇴위한 부친 아키히토 전 일왕의 견해를 계승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아키히토 전 일왕도 추도식 때마다 깊은 반성이란 표현을 사용해왔습니다. 네, 그런데 함께 추도식에 참석한 아베 총리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였다고요? 네, 아베 총리는 침략 전쟁을 일으킨 가해자로서의 그 책임이나 반성을 전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아베 총리는 기념사 대부분을 일본 전물자들을 추모하는 데 할애했습니다. 일본이 누리는 평화와 번영은 전물자들의 고귀한 희생 위에 세워진 것이라며 충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바친다고 말했습니다. 아베 총리의 말입니다. 国は戦後一貫して平和を重んじる国としてただひたすらに歩んでまいりました。 이로써 아베 총리는 2013년 이후 지금까지 한 번도 종전 기념 행사에서 침략국으로서의 일본의 책임을 거론하지 않은 셈이 됐습니다. 이런 행보는 1993년 호소카와 모리히로 총리 이후 역대 총리들이 가해 책임을 언급하면서 반성과 애도의 뜻을 밝혀온 것과 대비됩니다. 네, 아베 총리 책임이나 반성은커녕 일제 침략의 상징인 야스쿠니 신사에는 또 공물을 보냈다고요? 네, 아베 총리는 추도식에 참석하기 직전에 야스쿠니 신사에 공물을 보냈습니다. 이나다 도모미 자민당 총재 특별보좌관을 통해 전달을 했는데요. 아베 총리가 패전 이래 공물을 보낸 것은 지난 2012년 12월 2차 집권 이후 7년 연속입니다. 아마 내심으로는 직접 참배를 하고 싶었을 겁니다. 아베 총리는 지난 2013년 12월 집권 1년을 맞아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한 적이 있었는데요. 당시 우리나라와 중국 등 주변국들의 거센 비난을 받았고 이후로는 직접 참배 대신 공물을 보내는 것으로 대신했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극우 의원들은 집단으로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했다면서요? 네, 여야 극우 의원들로 구성된 야스쿠니 참배 국회의원 모임 소속 의원 50명은 이번에도 집단으로 참배했습니다. 이 모임 의원들은 매년 종전일과 춘축의 예대제 때 집단으로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고 있습니다. 이들 역시 아베 총리와 마찬가지로 과거의 침략 전쟁을 반성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 이와는 대조적으로 일본의 뜻있는 시민사회 인사들은 총리 관저 앞에 모여 항의 시위를 벌였는데요. 이들은 역사를 부정하며 우경화로 치닫는 아베 내각을 강력히 성토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최근 혐한 방송을 이어가고 있는 일본 화장품이죠. DHC의 자회사 DHC 텔레비전이 어제도 망언을 늘어났다고요? 네, 어제는 DHC 텔레비전 대표가 직접 방송에 나와서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펼쳐 분노를 샀습니다. 야마다 아키라 대표는 DHC 코리아가 사과문을 낸 것은 살해 협박 때문이었다면서 살해 협박으로 당시 한국 경찰이 출동해 직원들이 경찰의 보호를 받으며 퇴근하기도 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확인 결과 이런 사실은 없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지금까지 국제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미국 워싱턴에 있는 시민단체들이 광복절을 맞아 일본 대사관 앞에서 전쟁 범죄를 인정하고 위안부 할머니들에게 사과하라고 시위를 벌였습니다. 이 자리에는 평화의 소녀상도 함께했습니다. 워싱턴에서 강태욱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워싱턴에 있는 일본 대사관 앞에 교민과 시민단체 회원 20여 명이 모였습니다. 일본의 전쟁 범죄를 인정하고 위안부 할머니들께 사과하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반인륜적 행위 그리고 강제적 노동 착취에 대해 일말의 사과도 없이 당시 모든 불법 행위를 부정하고 부인하고 있다. 전범국 일본의 파렴치한 모습이다. 이어 워싱턴 평화의 소녀상이 영구 전시될 공간을 찾는 것을 방해하지 말라고 촉구했습니다. 소녀상은 2016년 11월 워싱턴에 도착한 뒤 한 달여 뒤인 12월 10일 대중에게 처음 공개됐습니다. 하지만 안식처를 찾지 못한 채 지금까지 임시 거처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3년 전에 이곳 미국 워싱턴에 온 소녀상입니다. 광복절을 맞아 잠시나마 빛을 보게 됐습니다. 이번 행사 이후 소녀상은 다른 곳으로 옮겨져 영구적 설치 장소가 정해질 때까지 머물 예정입니다. 워싱턴 정신대 문제 대책위원회와 워싱턴 희망나비가 주축을 이룬 건립추진위원회가
설치 장소를 물색하고 있지만 번번이 일본의 방해 공작으로 실패했습니다. 건립 추진위는 상징성 등을 감안해 워싱턴 DC 내 야외 공공장소를 1차 후보지로 염두에 두고 올해 내 건립을 목표로 장소를 찾고 있습니다. 미국의 수도이자 세계 정치 외교 중심 무대인 워싱턴 DC 한복판에 소녀상이 들어서게 될지 주목됩니다. 워싱턴에서 YTN 강태욱입니다. 일본산 수입 석탄재에 대한 방사능 검사 강화에 이어 폐 배터리 등 수입 폐기물 3종에 대해서도 이달부터 방사능 검사가 추가로 강화됩니다. 환경부는 폐 배터리, 폐 타이어, 폐 플라스틱 등 3개 품목의 경우 수입 시 제출하는 공인기관의 방사능 검사 성적서와 중금속 성분 분석서의 진위 여부를 통관 때 분기별로 점검했지만 월 1회로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수입업체의 현장 점검 등 사후 관리도 분기 1회에서 월 1회 이상으로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점검 결과 방사능과 중금속 기준이 초과할 경우 즉각 돌려보내고 검사 주기도 더욱 강화할 계획입니다. 환경부는 이 같은 조치는 수입 폐기물의 방사능 등에 대한 국민의 우려가 크고 지난해 수입량이 254만 톤으로 수출량의 15배에 이르는 등 폐기물 유입이 계속 증가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강산도 변한다는 10년 동안 바뀌지 않은 게 있습니다. 바로 일본 맥주의 수입 맥주 시장 1위 자리였는데요. 최근 3위로 추락했습니다. 일본 제품 불매운동 때문입니다. 이 불매운동이 일본의 경제 성장률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김대종 세종대학교 경영학부 교수와 짚어보겠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시죠?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일본 맥주 수입액이 거의 반토막 정도가 난 건데 이 정도면 불매운동 영향으로는 상당한 수치라고 볼 수가 있겠죠? 예, 그렇습니다. 엄청나게 큰 타격을 받고 있는데요. 수입량은 약 한 98% 정도 감소를 했고요. 수입액 금액으로는 한 50% 감소했습니다. 수입액은 이제 기존에 재고 물량이 있었던 것 때문에 한 50% 감소했지만 최근에 수입량은 거의 98% 감소했는 이유가 지금 동네 주변 마트에서는 전부 다 거의 다 사라졌거든요. 과거에는 일본 맥주가 점유율을 거의 1등 정도 했지만 지금은 벨기에나 중국 순으로 다 대체가 되었고 또 소비자들이 가장 쉽게 접하는 것이 바로 맥주였습니다. 그래서 가장 크게 감소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렇다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맥주가 더 떨어졌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재고 물량도 있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렇다면 한 달 반 정도 지금 불매운동이 이어지고 있고 그렇다면 앞으로는 이 맥주 더 점유율이 떨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보십니까? 예, 당연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재고 남은 게 있기 때문에 이제 일본 맥주가 좀 아직도 좀 남은 게 있지만 수입량은 거의 98%나 감소했기 때문에 이런 불매 운동이 계속 지속된다 그러면 일본 맥주는 한국에서 거의 판매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요. 대신에 이제 중국이나 벨기에 맥주가 지금 점유율 1등으로 다시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저희 우리 24시가 마트가 이제 우리 동네에도 많이 있는데 지금 마트 연합에서도 전부 다 일본 맥주를 불매하자 이렇게 해서 가장 우리 국민들이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게 바로 맥주였기 때문에 이렇게 가장 큰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네, 맥주뿐 아니라 또 다른 업계 같은 경우도 지금 일본 제품 비상이 걸렸는데 자동차 업계도 있겠지만 특히나 유니클로 같은 경우에는 70% 정도나 매출액이 떨어졌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죠. 예, 맞습니다. 유니클로가 가장 대중적으로 우리 국민들에게 알려져 있는 일본 브랜드인데요. 약 한 70% 정도 매출이 감소했습니다. 또한 ABC 마트라든지 데상트도 일본의 대표적인 기업인데요. ABC 마트도 매출이 한 35% 정도 감소를 했고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 한국 기원이 데상트를 가지고 이제 우리 국가대표 바둑 선수들의 옷을 만들었었는데 이것도 우리나라의 중소기업 제품으로 대체했습니다. 데상트라고 하는 브랜드는 일본 제품인지 모르는 국민들이 많았는데 이번 기회에 일본 브랜드라는 것을 많은 국민들이 알게 되었고 또 한국 바둑 선수를 대표하는 이 브랜드 옷도 유니폼도 데상트로 할 수 없다고 해서 우리나라 중소기업에서 후원을 해서 이렇게 바꾸었습니다. 이와 같이 또 특히 자동차는 일반 국민들이 가장 쉽게 접하는 거다 보니까 크게 감소했고 상당 건수가 약 70% 감소했고요. 매출도 약 한 40% 감소했습니다.
뭐 우리 학교 교수님 한 분도 일본의 자동차를 몰고 가시는 분도 계신데 뭐 기름도 안 넣어줄 정도다 이렇게 말하면서 한국 사람들이 지금 일본 자동차라든지 일본 제품에 대해서는 아주 거부감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불매 운동 이어지고 있는데 뭐 유니클로 같은 경우 70%나 매출이 떨어졌다. 그렇다면 이런 기업에도 좀 타격이 있는 걸까요?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아주 큰 타격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뭐 매출이 70%만 감소했다는 것은 작은 비율이 아니고요. 기업으로서는 뭐 생존에 달려 있을 정도로 큰 비중이거든요. 그래서 이와 같이 이런 그 불매 운동이 지속된다 그러면 한국에서는 뭐 땅을 잃을 정도라고 생각하고 있고, 아까 앞에서 보여주신 뭐 DHC 같은 경우는 거의 뭐 한국에서 판매가 안 될 것 같은 그런 분위기로 가고 있습니다. 네, DHC 얘기를 하셨는데 그 일본 극우 기업이 또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중에 하나가 DHC 혐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데 끝까지 사과를 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한국 시장 매출이 적기 때문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분석도 나오는데 좀 어떻게 보십니까? 예, 맞습니다. DHC라고 하는 그 기업은 화장품과 건강보조식품을 파는 기업인데요. 작년 말 기준으로 매출액이 약 1조 원이 넘습니다. 이 DHC 회장이 요시다 요시아키라고 하는 극우 성향의 이제 기업인이 회장으로 있는데요. 이분이 과거에도 한국인은 일본에 나쁜 영향을 주니까 모국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아주 극단적인 발언까지 많이 했던 사람이고, DHC가 운영하고 있는 DHC TV가 지금 현재 극우 방송을 하면서 극우적인 인사들을 동원해서 한국을 계속 비난하고 있습니다. 작년 말 기준으로 한국에서 매출액은 한 500억 정도밖에 안 되니까 자기들 매출액 1조 원에 비해서는 아주 작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사과도 하지 아니하고 극단적인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DHC 코리아 대표는 자체적으로 사과문을 냈지만 또 요시다 요시아키 DHC TV에서는 전혀 거기에 대해서는 오히려 뭐 적반하장으로 뭐 목숨을 위협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판매하고 있는 온라인 매출 뭐 쿠팡이나 올리버 영등에서는 거의 판매를 중단했고 한국에서는 이제 퇴출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런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일본에서 이런 혐한 발언으로 얻는 이득이 이 한국에서 잃는 그러니까 불이익보다 더 크다 이렇게 보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예, 맞습니다. 뭐 매출액이 전체 1조 원 중에서 500억 정도지만 오히려 일본에서는 이제 여기가 진짜 뭐 군국주의, 극우주의의 기업이구나 이렇게 생각해서 자기들에게 결집력을 더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는데요. 만약에 한국에서도 이렇게 완전히 거의 퇴출이 되고 한국인들이 불매 운동을 더 지속된다 그러면 전 세계에서도 많은 나라에서도 오히려 이 DHC라는 기업이 군국주의나 극우적인 기업이라서 오히려 안 좋구나 이렇게 알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속적으로 퇴출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번엔 여행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일본을 찾는 발길도 뚝 끊겼는데 특히 자국 관광객보다 한국인 관광객 비중이 높았던 일본 소도시가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일본의 경제 성장률에까지 타격을 줄 수 있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죠? 예, 맞습니다. 2018년 작년 말 기준으로 한국인이 일본에 찾은 분들은 750만 명이고요. 일본인이 한국에 방문한 분들은 250만 명입니다. 보통 1년에 1000만 명 정도가 이렇게 서로 왕래를 했었는데 한국인들이 약 한 3배 정도 더 많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한일 갈등이 이어지게 되면서 한국이 일본에 가장 크게 타격을 주고 있는 것이 바로 여행업계입니다. 기존에 뭐 위약금 때문에 여행을 취소를 많이 못하고 한 반 정도는 취소가 된 걸로 알려지고 있는데 지금같이 관광객이 한 반 정도 줄어들면서 일본에서 관광과 관련된 고용은 약 한 10만 명 정도 감소했고요. 부가가치 금액으로는 약 한 4조 원 정도가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일본 경제 성장률의 약 0.1%, 마이너스 0.1%를 가져오니까 아주 큰 숫자고요. 이와 같이 일본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게 바로 일본 여행업계입니다. 그래서 또 내년에 동경 올림픽도 있기 때문에 일본은 지금까지 내수 경제를 살리는 방법으로 바로 관광객을 유치해 왔었는데요. 이것이 가장 큰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일본은 전체 경제에서 내수가 차지하는 비중은
75%나 되고 대외 무역이나 수출에 의존하는 비율은 25%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광을 가지 않는다 그러면 일본 내수 경제에 가장 큰 데 영향을 주고 타격을 입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교수님, 애국 마케팅이라는 말까지 최근에 등장할 정도로 이 불매운동의 여파가 큰데 최근 옷가게나 상점에서 태극기 많이 보이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일각에서는 상술이 아니냐 이런 비판도 나옵니다. 좀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일부는 그렇게 상술이라도 볼 수 있지만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최근에 젊은이들은 광복절의 의미를 잘 모르고 있거든요. 우리가 이제 1876년도 개화를 했었는데 당시에 우리가 구한말 시절에 세상의 큰 변화를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문호를 닫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일제 36년 지배를 받았었는데 4차 산업혁명을 비롯해서 세상은 크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나라는 젊은 사람들이 애국 마케팅을 통해서 세상의 큰 변화의 물결을 따라가야 된다. 이런 걸 좀 나라의 소중함을 좀 배우고 또 우리나라 국내 기업도 좀 발전을 할 수 있게 국산 소비도 좀 촉진을 하고 또 대신에 우리 국내 기업들도 일본 제품 못지않게 품질을 개선해서 우리 국민들로부터 사랑받는 기업이 되어야 되겠다. 저는 그렇게 오히려 좋은 기회로 우리 중소기업이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일본 제품 불매운동 관련해서 김대종 세종대학교 경영학부 교수와 지금까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교수님, 오늘 얘기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일제강점기, 일본군의 만행 뒤에는 동포는 안중에 없고 시류에 영합해서 개인의 이익만 좇았던 한국인들도 있었습니다. 위안부 피해자들을 착취하며 돈을 벌다가 광복 직후에는 구호단체 활동가 행세를 하면서 과거 행적을 세탁했는데요. 차유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1945년 11월 중국 상하이. 김구 선생을 환영하는 인파 속에 한 무리의 여성들이 눈에 띕니다. 여성들 머리 위로 간판이 하나 보이는데 한국 부녀공제회라고 적혀 있습니다. 당시 상하이 유일의 한국인 위안부 피해자 구호단체로 알려진 곳입니다. 단체를 만든 사람은 공돈이라는 이름의 교포였습니다. 공돈은 자기 집을 보호소로 만들어 여성들을 돌보고 사비까지 털었다고 말했습니다. 상하이 교포가 조선 여성들을 구제했다는 극찬이 여기저기서 쏟아졌습니다. 그야말로 난세에 등장한 의인이 따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2002년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납니다. 상하이 지역 위안소 운영자 명단에서 공돈의 이름이 발견된 겁니다. 상하이시 모창로 336호, 규모도 상당히 컸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중일전쟁 이후 상하이로 건너온 공돈은 이름도 일본식으로 바꾸고 5년 넘게 위안부 피해 여성들을 착취해 돈을 벌었습니다. 그러다가 해방이 되자 2달 만에 위안부 보호와 갱생을 내건 구호단체의 창설자로 변신한 겁니다. 그 사람들은 진짜 교활하다고 할까요? 일제 식민지 시기 때 자기의 어떤 잘못을 감추기 위해서 그런 애국적인 모습으로 둔갑하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공돈이 부녀공제회를 만들어 금전적 이득을 취하려 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단체 활동비로 중국 정부에 청구한 돈이 당시 돈으로 수천만 원에 이르는데 구체적인 지출 기록은 남기지 않았습니다. 위안부 피해자들이 이렇게 내가 수용하고 있으니까 예산을 달라. 그래서 실제로는 막대한 예산을 탔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경제적인 측면과 자기 변신을 해야 되는 그 두 가지가 필요 충분 조건이 맞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5달 짧은 활동을 끝으로 공돈은 위안부 피해 여성들을 남겨두고 홀로 귀국한 뒤 자취를 감췄습니다. 지탄받아야 할 파렴치한 일본의 만행 뒤에는 시대에 무릎 꿇고 개인의 영화만 좇은 부끄러운 자화상들이 숨어 있습니다. YTN 차유정입니다. 네, 조금 전 들어온 속보 하나 전달을 해드리겠습니다. NSC 상임위원회 긴급회의 개최 결과 아까 저희가 기자 연결을 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늘 오전 9시에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지도통신망을 통해서 NSC 상임위원회 긴급회의를 개최해서 오늘 오전 북한의 단거리 발사체 발사와 또 이에 따른 한반도의 전반적인
군사 안보 상황을 점검했다는 내용입니다. 네, 상임위원들은 북한이 한미연합지휘소 훈련을 이유로 단거리 발사체를 연이어 발사하고 있는 행위가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킬 우려가 있어서 이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상임위원들은 이번 발사체의 세부 재원 등에 대해서는 한미정보당국 간 긴밀한 공조를 통해서 정밀 분석해 나가기로 했다는 소식 들어왔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이어지는 2부에서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평화 경제를 강조한 다음 날 북한은 이렇게 발사체를 쐈습니다. 북한 대내용 매체에는 보도하지 않았지만 웃기는 사람이라며 막말에 가까운 비난까지 쏟아냈습니다. 한마디 한마디 너무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는 없다 이런 분석도 나오지만 입맛이 썩 개운하지만은 않습니다. 정치권에서는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공방도 치열한데요. 사모펀드 투자와 위장 전입 등 제기되는 논란에 대해서 야당이 강력히 벼르고 있습니다. 북한 도발과 정치권 공방, 잠시 뒤 전문가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서 뵙겠습니다.